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23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 오늘 정말 최초 공개. 단독. 네, 단독. 충격. 단독하지 말죠. 울기 직전. 네, 뉴페이스가 찾아왔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민원연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세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탈곡기에서는 또 이제 동네명 그런 걸 동네 크루들이 어떻게 부르는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김세욱 부장님을 어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토템, 업수이 여김이라고 불리는 토템이라고 본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대답을 해주는데 그런 다음에 끝에 나를 이렇게 업수이 여긴 곳은 처음이다. 막 경고의 메시지를 해주는. 네.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네. 업수이 여긴 부장님. 네, 없어 보이네요. 시고요.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장님? 이정희 PD가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저는 맥락이 계속 분노에 차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맥락을 좀 소개드리면요. 오늘 기봉경 사무처장님은 외부 일정이 있고, 네, 이봉호 활동가는 지금 다른 업무를 급하게 처리할 게 있어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와 함께하는 저희 크루였던 지나가는 아낙님께서는 오늘 이제 연차를 사용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상 최초 처음 혼자 이제 방송을 진행하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네, 섭외를 지금 급하게 해오신 거죠. 네, 그래서 찾아오시게 됐고요. 지금 울기 직전이시고요. 업수이 여김님께서. 네, 그래서 하지만 잘 달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첫 번째 미디어 스크랩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YTN 기자들 소식입니다. 저희가 YTN 소식을 전달드리면서 좋은 소식을 계속 전달 못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좀 그렇습니다. 29일 오전에 마포경찰서 앞에서 YTN 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해요. 근데 YTN 15기 기자들이 류재웅 전 YTN 기조실장 부인 김재련 변호사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으려고 경찰에 출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명의 사람이 다 셀럽이죠, 사실은. 그렇지. 네, 그죠, 셀럽이죠. 류재웅 하면은 이건희, 그리고 삼성 브로커로 유명한 분이고, 또 김재련 변호사 하면은 서지원 검사.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도 유명하고, 그 이전에도 한일 위안부 합의, 졸속 합의와 관련해서 그 건으로 이제 셀럽이 되신 사람들에게 알려지신 분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류재웅 전 YTN 기조실장이 아니라 부인 김재련 변호사로부터 고소를 당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냐, 좀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제보를 삼성 측에 건넸다는 의혹이 이제 불거졌죠, 당시에. 그러니까 YTN, 그러니까 막내 기자입니다. 사실 사건팀 막내 기자들인데 15기 기자들이요, 성명을 냅니다. 이건희 성매매 영상 추문 이전부터 류 실장 밑에서 일하며 크게 좌절하고 분노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취재 압박 받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15기 기자들이 성명에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하나를 더 알게 됐다. 공교롭게도 당시 류재용 부장의 아내인 김재련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관련 업무를 다루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었던 것이라고 하면서 이후 졸속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이사까지 지낸 인물인데, 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시민단체는 김 변호사를 권력지향적 인물로 평가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성명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인에 대한 어떤 비판까지 함께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다. 김재련 변호사가. 그렇죠.
뭐 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고소를 해버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기들이 다시 경찰서 앞에서 한 번 더 입장을 밝히는데요. 성명은 한치의 거짓도 없다. 우리가 뭐 왜곡하거나 정말 음해하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쓴 것이고 조사받고 나오겠다. 당당히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후배들을 그렇게 이렇게 경찰서로 보내는 류재용 부장을 보면서 사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담합니다. 최남수 씨는 정말 부적격자고 얼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밉거든요. 증오심도 있고. 근데 류재용 부장이나 이런 회사 간부들은 미움보다 저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참담하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자리가 과연 뭐길래 그렇게 지키려고 하시는 건지 후배들 기레기 넘어서 삼성 브로커라는 오명까지 더 씌웠으면 이제 반성 좀 하셔야죠. 왜 아직도 그러고 계시는지. 저희 언론사 아닙니까? 후배들이 내부 비판했다라고 이렇게 형사고소 당하는 곳이 과연 외부에 어떤 권력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이렇게 움츠려들게 만들어서 지금 그 과정에 참여하고 계시면서 저희와 함께 공정방송 하자고요. 최남수 씨 비호하고 계시는 분들과 저희가 어떻게 공정방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전체 그 지난번에 썼던 처음에 썼던 15기의 성명 내용 중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삼성 브로커즈를 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고 그 과정에서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았던 것들에 대한 폭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되게 부수적인 한 구절을 이제 빼서 고소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이게 이제 YTN이 현 주소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이런 명예훼손 고소 자체가 좀 약간 눈점을 흐리게 되는 부분이 YTN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성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지금 최남수 사장이 유재용 실장이나 이런 이제 그 앞서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계속 이제 YTN을 지탱하고 있던 나쁜 쪽으로 지탱을 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을 비호하면서 이런 굉장히 사실은 뭐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을 제보를 받았는데 그거를 다른 데 넘겼다. 삼성에 넘겼다. 이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언론인이라면 해서는 안 될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들인데 이런 사실들을 접한 다음에도 이들을 계속 비호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른 기자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적폐 체제들을 유지를 했던 건가, 기자로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 행동들을 했던 건가, 이런 것을 고발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하나의 마이크로한 사실을 갖고 문제 제기를 약간 좀 본질을 호도하면서 쟤들이 우리의 명예를 그러니까 훼손했어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그러니까 언제나 큰 잘못이 있을 때 전체 맥락에서 그 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사소한 부분들 를 계속 트집을 잡아서 본질을 흐리고 우리는 정당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이 저는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9년 전 그때 당시에 YTN에 처음으로 낙하산 사장이 왔을 때도 이제 계속 기자들이 말을 했던 거는 정권에서 특보 출신의 대통령 특보 출신의 사장을 내려보낸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 우리한테 이렇게 되게 무례하게 굴었어, 난입을 했어 이런 걸로 고소고발을 했던 것과 사실은 상황이 겹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참 굉장히 저는 악의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계속 쓰는 아주 즐겨 쓰는 수법이네요. 맞아요. 네. 똑같은 거죠. 뭐 야 유재용 실장이 잘못한 거 맞잖아라고 하면 야 이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본질은 류재용 실장이 너 표정이 왜 그래? 그래서 류재용 실장이 막 그래? 이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러고 있고 갑자기 나 이거에 명예훼손 느낌이 드는데? 이러면서 하는 거니까 좀 이거는 그렇죠. 네. 다음 소식은 규란영 전 KBS 사장이 오는 6월에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충남 천안갑 지역에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를 하는데 아이고. 출마를 하면서 자신이 언론노조의 이제 방송장악의 첫 번째 희생자다. 이런 지금 다 첫 번째라고 자기가 다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졸지의 첫 번째 싸움. 일본은 박근혜한테 잘렸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장악의 첫 번째 희생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출마 기자회견에서 내세울 브랜드가 자신이 잘렸다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했고
내용을 좀 보면은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재보궐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자신이 2014년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노조와 많이 대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힘에 밀려 해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장이 힘에 밀려서 해임을 당했다라는 게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이 방송사 언론노조 그 언론장악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됐다. 자신은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타담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설명해야 되나? 아니 박근혜가 해임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지? 당시에 자신이 사장이었고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었고 언론노조는 당시에 어느 언론노조가 방송사를 지배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자신의 사장으로서의 능력을 그러면 다시 한번 자기 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기란현 전 사장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면은 기란현 전 사장은 사실 이제 세월호 참사 직후에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KBS 뉴스와 인사에 직접 개입을 했다 이런 폭로가 당시 이제 보도국장으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그게 나온 다음에 2014년 6월에 해임이 됐는데 기란현 사장을 해임한 건 뭐 언론노조도 아니고 KBS 구성원들도 아니고 박근혜 당시 이제 대통령이 해임안을 제가를 했고 당시에 그 해임 제청안을 올린 KBS 이사회는 당시의 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에서 7명을 절대 다수로 차지하고 있던 이사회였죠. 그래서 좀 이해는 안 되고. 네. 기란형 하면은 저는 그 짝꿍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폭로한 그 김시곤 딱 그 짝꿍들이 생각나는데. 우리 미묘한 김시곤님.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청문회나 뭐 이런 곳에 나와서 문자 메시지 이런 걸로 지시 받은 내역도 까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뭘 탄압당했다는 건지. 이분이 탄압을 한 기록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게 계속 의문이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게 이 구조 자체에서 기란형 전 사장은 일단 사장이었고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장이었고 그 사람을 임명한 사람도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그 자신을 추천했던 그 사람들도 당시의 여당이었고 그래서 뭐 어쨌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뭐 정치권으로 나오면서 근데 지금 이분들이 이 세력들이 계속 내세우는 어떤 나의 브랜드 가치는 계속 탄압을 받았고 이게 그 중에서 내가 일바다. 이걸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되게 뭐 글쎄요 설득력은 없네요. 이게 기란형 사장이 그 당시에 드러난 행적들이 너무나 많은 보도에 대한 침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뭐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고 공영방송에서 뭐 그래선 안 된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감춰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사권을 휘두르면서 당시에 이제 보도국장이 나름대로 저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또 쳐내고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이 난 이 참지 못하겠다. 이건 너무 큰 문제다라고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내부 분열이 시작되면서 이 문제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KBS 보도에 대한 많은 문제의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실태까지 증거로 증명이 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당시 정권에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적폐였기 때문에 드러난 적폐 자신들이 중치였다 하더라도 드러난 적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 안에서 싸워야 되는데 왜 원망을 밖에 있던 사람들은 원망을 하는 것인가? 그것도 그 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당에 들어가서 심지어. 진짜 이상한 사람. 그렇게 설명 들으니까 더 이상하네요. 엉망진창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해요. 네, 뭐 엉망진창인 소식을 슬픈 목소리로 전달해 주셨고요.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제주 MBC가 걱정이 된다. 여기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최재혁 사장이 해임되었다고 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아니 그렇게 힘들게 끝까지 버텼는데 어떻게? 그 주주총회가 29일 오후에 열렸다고 해요. 근데 가결이 됐어요. 해임안이 백종문과 최기와 포함해서 최재혁 사장까지 다 해임안이 가결이 됐는데 그동안 계속 어그로를 끌었던 게 그 제주 MBC 2대 주주였던 남창기업 쪽이었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남창기업 뭐하냐, 왜 그래? 말면서 저희가 막 방송에서 욕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해임이 반대했던 이 입장을 바꿨어요. 네,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박옥규 이사라는 분이요. 4.3 진실규명을 이끌어온 제주 MBC가 관련 프로그램 없이 4월을 맞이하는 것과
6.13 지방선거 때 서울 뉴스만 방송할 일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진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의한 이유를 밝힌 것이죠. 그래서 네, 잘 됐고요. 네. 뭐 이 말만 네네 이 말 4월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뭐 어쨌든 네. 됐고요. 네. 됐고요. 그래서 제주 MBC 지부 쪽에서는 이제 성명을 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최 사장님으로 그동안 이대주주에 대해서 추진해오던 고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중단한다. 규탄 집회와 함께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업무에 복귀하게 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좀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주 4.3이 올해 이제 70주년이라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하고 있는데 네. 공영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런 계속 사장이 버티기가 되고 네. 주요 주주들에서 계속 그냥 계속 비호하는 식으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보다는 공영방송에서 이제 관련해서 많은 방송들을 만들 수 있고 의미를 다시 한번 제대로 짚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참 다행인 일이라고 제가 힘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우는지 안 우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소식은 좀 반가운 소식 전달드리면서 마무리해서 다행입니다. 네. 네. 오늘 미디어 스크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중한 토템 없이 여김님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나쁜 보도 스크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업수희 여김님은 보내드렸으니까 네. 그럼 이 방에는 지금 이 PD님과 저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PD님이 마이크를 네. 앞에 하나 넣어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네. 근데 사실 나쁜 보도 스크랩이라고 하면 오늘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슈가 하나 있죠. 네. 네,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졌고 관련 보도들이 또 문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박근혜 7시간. 7시간. 네.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죠. 사실 저희가 짐작은 했죠. 그리고 의혹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대로 일을 안 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이게 확인이 됐고 정말 일을 안 했다는 게 확인이 됐고 심지어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된 거죠. 진짜. 당시 이제 박근혜 청와대가 했던 말은 박 전 대통령이 20-30분 간격으로 다 보고를 받았고 뭐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 있는 자리가 집무실이었다 막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맞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일을 다 했다.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다 취했다. 하지만 그러니까 3사는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해결이 안 된 게 아니야 라고 그런 변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단 골든타임이 지나도록 침실에 머물렀고요. 휴대전화도 안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대로 보고 받았다는 건 뻥이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보고를 받은 다음에는 늦게 보고를 받았더라도 상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공식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요거를 최순실 씨랑 사후 대응을 이렇게 둘이 논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야 도대체 진짜.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참사 정말 대실패를 했죠. 그렇게 되니까 박근혜 청와대가 요거 이제 책임을 회피하려고 거짓 반박을 내놓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직무 내용, 그러니까 그 기록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조작을 하고요. 나중에는 위기관리 지침이라는 것까지 조작을 합니다. 답이 정말 그냥 노답인 상황인데 이 노답이고 또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관련 보도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매체, 신문과 방송을 포함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상 하는 곳에서 관련 보도는 다 냅니다. 내는데 얼만큼 내느냐, 어떤 비중으로 내느냐, 그리고 어떤 논조로 내느냐에서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신문과 방송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실드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그냥 웬만하면 이거 안 돼. 말하기 싫지만 그래도 그냥 좀 작게 보도할게요. 막 이래서 이러는 정도로 잘못을 했네. 그러면서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거나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아니 잠깐 이건 안 돼. 이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아니야. 네네네네. 자, 퀴즈로 시작을 해보죠. 신문입니다. 네. 일단 가장 적은 보도, 단 한 건의 보도를 내놓은 매체가 있습니다. 가장 적은? 네. 그러니까 이 건이요. 솔직히 말하면 네. 한 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안이죠. 이게 어떻게 한 건으로 그냥 와 이거는 아니 아무리 적게 내도 형식적으로 사실관계 전하는 스트레이트 기사 하나 나오고 그렇죠. 기본 사설이 하나 나와줘야 돼요. 이건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했던 이야기랑 비교해주고 그죠. 실제로 어땠는지 거짓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짧게 말씀드린 거에서도 쟁점이 세 가지잖아요. 보고 받았다는 시간도 잘못된 거고 그치. 최순실이랑 논의를 했고 이후에 조작을 했는데 그럼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최소 3건은 나와야죠. 진짜 이거 한 건으로 안 돼. 한 건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건 해낸 곳이 있습니다. 해낸 곳. 네. 조선. 조선은 아쉽지만 2건을 냈습니다. 동아? 동아는 아쉽지만 3건을 냈습니다. 아이고 뭐야 중앙? 네. 야 중앙 와 이거 장난 아니네. 네, 중앙일보 딱 한 건의 보도를 했고요. 자, 더 충격적인 건 뭐냐? 2개의 매체가요. 일면 보도를 안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중앙하고 조선. 중앙조선. 맞추셨습니다. 네, 기뻐할 일은 아닌데 맞추셨어요. 일단 조선일보는요 2건의 보도를 내는데 신면에 보도합니다. 신면? 쩔죠. 3면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신면이요. 신면. 자 중앙일보는요 14면에 한 건 보도합니다. 네. 야, 진짜 장난 아니다. 2 매체의 공통점은 사설 안 낸다. 그냥 정말 10면 이후의 지면에 단순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처럼 처리를 하는 거죠. 조선중앙 9면까지 본 사람들은 이 소식을 모르네. 그러니까 종합면만 보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넘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요. 아까 3건은 그래도 냈다고 했죠. 네. 1면 보도는 합니다. 양심적으로. 네. 그래도 1면, 10면 이렇게 해서 3건의 보도를 내고요. 네. 다만 사설은 안 냅니다. 즉 조중동은 사설을 안 낸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중 제일은 이번엔 중앙일보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악이다. 경향신문은 6건, 당연히 1면 보도 있고요. 사설 냅니다. 한겨레 3건, 한국일보 4건인데요. 이 2 매체도 당연히 1면 보도, 사설 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적게 내는 수준을 넘어서 나쁜 보도도 있다. 어디였을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했어요. 저도. 네. 조선일보가 그 신면에 냈던 그 2건의 보도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톱보도가 있죠. 2건 중에 먼저 위에다 배치한 기사가 있겠죠. 네. 그 기사 제목이요. 문정부 검찰 성형시술 굿판 세월호 7시간 괴담 실체 없다. 자. 이건 다른 얘기 같은데? 그죠. 이날 이제 검찰이 발표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러니까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네. 다만 이제 발표 내용 이제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형시술을 하느라 그거 처리 못한 거 아니냐, 아니면 구술한 거 아니냐라는 막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그 부분은 뭐 사실관계 확인된 바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발표 내용 중에 핵심이 아니죠. 그죠. 전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부가 정보예요.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톱보도 제목을 이렇게 뽑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인할 수 있냐면요.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박근혜 그 정부가 청와대가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그 골든타임 다 놓치고 엉망진창으로 했다라는 의혹 제기 자체가 마치 다 실체가 없는 것 그러니까. 처럼 느껴지죠. 제목이 딱 그런 느낌인데. 네, 딱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제목이었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상한 논평을 냈구나. 이게 딱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거죠. 관점을 계속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계속 입을 맞추고 있죠. 근데 뭐 이거는 제가 길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뭐 소리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대신 이제 시면 하단 기사에서는 최순실이 박근혜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였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것 정도는 언급을 해줍니다. 근데 왜냐하면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조선일보만은 아닙니다. 조선 미디어 그룹은 최순실은 버리는 패예요. 어차피 최순실을 실드 칠 이유는 없잖아요. 네, 잘못했으니까 나쁘네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나쁜 것처럼 정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개인이 아주 사악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 태도도 사실 그냥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좋은 얼마나 보도를 나쁘면 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이 위기 때 들여놔 청와대로 일반인을. 네, 이거 정말 저는 지금 제가 살아생전 이런 뉴스를 보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요. 상상을 초월한다 진짜. 네, 그러면 조선 미디어 그룹이라고 얘기 나온 김에 우리 TV조선은 좀 달랐나 방송 쪽으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자, 방송도 관련 보도 내놓지 않은 것은 없지만 가장 적은 보도를 내놓은 것은 TV조선입니다. 딱 한 건 내놓습니다. 네, 근데 순서가 기가 막혀요. 어디예요? 보도 순서. 몇 번째로 이 소식을 전했는가 한번 맞춰보시죠. 조선일보가 아까 10면이랬으니까 10번째. 10번째? 틀렸습니다. 뒤. 더 뒤? 네, 17번째. 자, 다른 것과 비교를 하면 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일단 보도량은요. 네. MBC, JTBC가 9건씩 합니다. 방송에서 9건을 한다는 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신문지면 9건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방송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 얘기들을 빨리 하루 동안의 이슈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건 해도 사실은 주목을 상당히 했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하죠. 근데 9건을 했다는 건요. 거의 이 이슈에 사활을 걸었다. 오늘은요.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라고 말한 거나 진배 없어요. 그렇지. 네. KBS도 5건을 합니다. 그 KBS는 저희가 맨날 놀리잖아요. 보도자료 받았습니다. 앵무새다 막 놀리는데 그런 KBS도요. 이 건은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5건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지. SBS도 4건으로 연달아 톱보도예요. 톱으로 해서 첫 보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이 소식을 전달을 합니다. 네. 자, TV조선 1건 있죠. MBN 2건 하고요. 채널A 3건 합니다. 즉 방송에서의 조중동을 이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다 톱보도 아니죠, 이 사람들도. 네, 그것도 말씀드릴 건데요. 네. 톱보도로 배치를 한 거는 이제 MBC와 SBS였고요. JTBC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식을 9번째 꼭지로 전달을 하는데 어떻게 전달을 하냐면 이게 뭐 김정은 방중 일정이 일단 이날에 터졌었잖아요. 꽤 이것도 솔직히 정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이제 전달을 하고 대신 1부와 2부에 걸쳐서 계속 관련 보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내주는 거죠. KBS도 방중 일정 먼저 전한 다음에 5번째 꼭지로 이 소식 이제 전달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도 10번째 이내 꼭지입니다. 다. 먼저 얘기를 시작한 건 그래요. 근데 채널에 TV조선은 17번째 꼭지로 소개했다고 했고요. MBN은 15번째. 네. 그리고 그 2건을 했고요. 자, 채널A는 아슬아슬하게 세이프입니다. 9번째 꼭지로 소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3건의 보도를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의 문제가 혹시 없나? 그러니까 한 건 보도를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아. 막 길이길이 남을 막 진짜 한 건 안에 모든 내용이 다 영상과 그 멘트와 이런 걸로 핵심을 너무 잘 짚어. 그래서 그것만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나쁜 사건인지 딱 들어오게 보도를 했어. 그러면 사실 뭐 괜찮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냥 해온 말이었습니다. 네. 요거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TV조선은 그러면 혹시 그 앞에 대체 무슨 보도를 했어요? 그 16건은 대체 무슨 보도예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 방중으로 다 했나? 자, 거의 근접합니다. 뭐냐면 이날 톱보도가 김정은 위원장 그 방중 일정 관련 보도예요. 그렇게 해서 내리 11건이 그 소식입니다. 11건? 네, 저 이거 굉장히 여러 번 세봤어요. 제 눈이 11건이라는 걸 다시 몇 번을 확인했는데 11건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11건으로까지 보도할 일인가? 그러니까 한국에 왔을 때도 이렇게까지 안 했던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봤어요. 정말 보도 가치가 있나 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일단 중국 측이 얼마큼 의전을 했냐라는 걸 한 건 빼고요. 의전. 사용한 어휘들이 어땠느냐라는 걸 한 건 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긴장했나 이것도 한 건 빼고요. 리설주 씨가 동행하에서 뭐 어떤 역할을 했냐 한 건 빼고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거. 발언 하나, 태도 하나를 다 쪼개서 별건의 보도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 거의 해부 수준이네. 네, 해부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디스패치 급에 네 그렇게 했고요. 그 뒤에는 또 자유한국당이 요것과 방중 일정과 관련해서 막 또 어그로 끄는 논평 입장을 막 발표하잖아요. 그거를 또 한 꼭지로 또 소개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마음만 먹으면 한 30곡지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숨을 크게 쉬었다 막 이런 걸로 숨을 크게 쉰 이유는? 네, 참고로 숨 뭐 그렇게 거칠게 내쉬었다는 그것도 보도 안에 있습니다. 아 진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꼭 11건이면 세월호 보도 12번째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닙니다. 그 뒤에는요. 탈북자들이 이제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지금 북한이랑 이렇게 밀접하게 뭐 이렇게 형님 동생 하면서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탈북자들도 이렇게 북송시키는데 중국이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소식 전했고요. 뭐 이어지는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 산불 보도 2건으로 처리를 하고요. 산불. 네. 뭐 안희정, 정봉주 관련 소식들을 또 이제 한 건씩 앞에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이 소식이 나오는 거죠. 야, 진짜 끌을 수 있는 건 다 끌었네. 그러니까 진짜. 정말 앞에 넣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넣어봤다. 그렇지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우리 할 만큼 했다, 노력했다 하면서 이제 꺼내든 거죠. 영 이상한 거 넣으면 또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럴싸한 거를 만들어 보려고 기사를 쪼개면서까지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대단하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보도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보고서의 보도의 가장 큰 특징은요, 건조함입니다. 감정이 없어. 감정이 없습니다. 저는 무슨 AI가 이거는 로봇 기자가 쓴 기사인가. 하다못해 로봇 기자여도 이렇게는 안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 바삭바삭합니다. 진짜요? 네. 왜냐면요. 앵커 멘트를 한번 들어보시죠.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청와대 관저에서 회의를 하고 이후 일정을 결정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첫 보고도 골든타임이 지나서 이뤄졌고 청와대 측이 이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도 나왔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결정했다라는 이 멘트 안에는 가치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실관계만 쭉 건조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 그죠. 대부분의 다른 방송사들 보도 일단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다른 방송사들은 다 제목부터 화가 나 있습니다. 놀라지 당연히. 자, 그럼 TV조선 보도 제목은 어땠느냐. 큰 따옴표. 세월호 침몰 오후 박최 관저회의. 아니 무슨 최순실 장관이야. 그러니까 뭐 이 사실은 화가 날 만한 사실 정보인 건 맞는데요. 이걸 전달하는 TV조선의 태도를 보세요. 큰 따옴표로 처리를 해서 이걸 발표한 날 국정농단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발표할 때 쓴 표현들만 큰 따옴표로 따도 격한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다 빼버리고 그냥 사실관계만 또 싹 건조하게 전달을 합니다. 너무 하기 싫은데 진짜. 그렇죠. 그리고요. 당연히 직접적인 이 상황에 대한 평가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침실에서 첩보고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 감정을 자극하는 사실관계 다 누락돼 있고요. 또 하나 TV조선만의 특징이 딱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죠? 어떤 단어를 사용을 안 해요. 다른 방송사 보도에는 다 나오거든요. 세월호? 아니요. 거짓. 거짓. 네. 다른 방송사들은요. 보도 안에 다 거짓말, 거짓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TV조선은요. 보도 안에 절대 거짓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유일합니다. 방송사 중에. 야, 이거 어떻게 거짓을 안 써? 신기하죠. 조작이란 표현, 조작됐다는 것으로 발표됐다고 하는데 거짓이라는 말을 안 써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노력을 했다.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건조함을 가장해서 이렇게라도 전달해 보려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결과물인 거예요. 자, 반대로요. JTB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보도를 상당히 많이 했다. 뭐 한 9건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9건 중에 절반 정도의 보도 제목에 거짓말, 거짓 뭐 이런 표현을 쓰고요. 네. 4건의 보도의 제목에 그렇게 쓰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4년의 거짓말. 세월호 7시간. 이런 보도 제목을 써요. 지금까지 계속 그쪽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요. 이 중에서 예를 들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도 허위라는 보도 같은 경우에는요. 보도 안에 한 문장,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 하나를 말해주고 수사 결과 거짓입니다. 이 멘트를 계속 반복해요.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없습니다. 조사 결과 거짓입니다. 첫 보고 시각은 오전 10시. 그로부터 15분 뒤 첫 지시를 내렸다는 기록 자체가 거짓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 허위가 완전히 좀 걷어졌으면.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역시 거짓입니다.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거짓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의 라임을 맞춰서 거짓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문장만, 그러니까 거짓이란 표현이 들어간 문장만 4개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과하지 않잖아요. 사실이니까. 거짓말했고 조작도 하고 난리친 거지. 네. 그리고 당연히 KBS 저희가 여태까지도 계속 놀렸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보도 제목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완전 전복띠 첫 보고. 보고 시간 조작. 이렇게 제목 뽑고요. 의혹 제기 때마다 거짓말 해명. 이게 보도 제목이에요. 거짓말 해명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없다고 놀렸던 그 KBS조차도 화가 나서 거짓말 해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TV조선 그렇게 말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SBS, MBC 다 마찬가지예요. 다 거짓말.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화가 난 뭐 그런 조작 이런 것들 다 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TV조선뿐만이 아니라 채널A나 MBN도 그 크루인데 비슷비슷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채널A 보도 제목은요. 보고 지시 시간 모두 엉터리. 큰 따옴표를 이렇게 땁니다. 이게 멘트가 있으니까 엉터리라는 말을 딴 거예요. 이 두 방송사는요. 보도 제목에 거짓을 쓰진 않아요. 하지만 보도 안에서는 거짓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제목도 약간 조작이라던가 엉터리라는 그 멘트, 그 실질적인 단어를 넣어주는 거죠. TV조선만큼은 아니었다고요. 그리고요. 기사 내에서도요. 채널A는 이런 표현 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을 숨기려고 골든타임을 넘기기 전인 오전 10시로 첫 보고와 지시 시간을 가장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혹은 앵커가 뭐 이제 기자하고 분석 기사에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 심판 때 한테 헌재에 그 제출한 답변서 내용은 그럼 모두 거짓이었던 셈이군요. 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은 빠질 수 없는 키워드예요. MBN도요. 검찰 조사에서 이 모든 것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무려 340명의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지만 박 전 대통령은 참모회의도 열지 않고 최 씨와 문고리 3인방에만 의존했습니다라면서 계속 가치 판단이 들어간 멘트들을 넣어준다는 거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하기 어려운 일을 TV조선이 해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 이걸 작성하게 되었다. 네,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진짜 충격이다. 진짜. 그래서 참 애썼다. 네, TV조선, 조선일보 정말 다 애썼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진짜 열심히 노력한다. 네,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 와, 이거를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답답한 소식이었지만 그래도 좀 전달드리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어서 저희가 보고서로 작성하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지나가는 안학래님, 유민지 기획부장님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부터도 좀 그립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이전 방송에서 원래는 내보내려고 같이 저랑 유민지 기획부장님이 같이 녹음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보고서. 근데 분량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걸 금요일에 한번 내볼까?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있어서 그 목소리를 유민지 기획부장 목소리가 담긴 수요일에 저희가 녹음한 보고서 내용을 뒤에 덧붙여서 좀 전달드릴게요. 이걸로 좀 그리움을 달래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 주제는요. 이제 선거가 시작이 됐으니까 선거구제라던가 뭐 이제 선거구 신설, 4인 선거구 신설 뭐 이런 문제로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이거를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는가라는 걸 짚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림을 달래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선거잖아요. 네. 선거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2018년 3월 28일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가 발족했습니다. 와, 대체 뭐하는 단체인가요? 네, 지방선거에서 여러 미디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방송, 신문 그리고 지방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언론들이 선거에서 선거를 그 유권자들한테 선거의 상황을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운동원으로 뛰는 애들이 있어요. 언론 중에. 언론들이. 자기 뭔지 모르고 내가 이거 감시자로 다 있어야 되는데 나는 선거 운동원인가 해가지고 막 빨간 옷 입고 뛰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띄워주고. 네, 그러지 않게 그런 언론이 있나 없나 그 운동장 안에 들어가지 않게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보고서가 스타트 끊으셨나요? 네, 나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저희 미디어 감시연대에서 이야기하는
보도 준칙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는 보도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자세히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그 선거가 시작되면요. 보통 뭐 기계적 균형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선거 후보로 나오면 어쨌든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우리 아까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너무 보도에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사건을 벌일까요? 얼굴이 많이 노출돼야 되니까. 많이 노출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좋건 아니건 얼굴이 보여져야지 그 사람들의 인지도가 생기기 때문에 애정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서 그 미디어가 따라붙도록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 중심의 구조잖아요. 거대 양당이 아닌 군소정당에 대한 카메라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고민과 이들의 어떤 후보가 있는지 그러면 이들의 주장은 어떤 유효성이 있는지를 언론은 어쨌든 계속 주목해서 보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 모든 보도를 차지하지 않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군소정당이라고 뭐 소수정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거대 양당을 제외한 이 소수정당의 가장 핫 이슈가 무엇이었을까요? 선거구제 개편? 그렇죠. 선거구제. 여러분들 선거구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요. 4인 선거구가 다 없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잖아요. 4인 선거구라고 하는 건요. 지방자치를 할 때 우리가 지방의원들을 뽑잖아요. 지방의회를 구성할. 그런데 뭐 자치단체의 장 이런 사람들은 각 그 선거구마다 한 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를 구성한 뭐 시의회 혹은 구의회를 구성한 사람들은 이 소선거구에서 2명을 뽑아요. 2인을 뽑아요. 그런데 2인을 뽑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구의원, 시의원 누구 뽑지 하다가 거대 정당을 주로 투표한다는 거예요. 아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2명을 뽑으면 거대 양당 2명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의회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어느 광진구에 사는데 광진구에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 부분 내가 엄마로서 교육 부분에 대한 이 정치를 좀 우리 구에서 혹은 우리 시에서 뭔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한 명을 세력을 만들면서 이 사람을 내가 구의원으로 보내는 거야. 우리 구에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구는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근데 이 사람이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내도 이 사람의 일정 정도 퍼센테이지가 안 나오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있어요. 각 지역마다. 선거구 획정위에서는 뭐 내부 사람들, 외부 사람들, 법률가 같은 사람들, 뭐 시민사회단체가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들, 그리고 다양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 만한 후보자가 들어올 수 있게, 원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막 하면서 그러면 2인 선거구, 아까 기본으로 된 2인 선거구는 한 50%만 하고 3인 선거구로 좀 선거구 2개 합쳐서 여기서 좀 1, 2, 3위까지 뽑을 수 있는 거죠. 3인 선거구는 이 정도, 4인 선거구는 좀 한 뭐 20%, 30% 만들어보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논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서울시를 얘기를 들게요. 서울시 의회로 딱 들어왔다.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대부분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안을 내왔어. 나 4인 선거구 하면은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4인 선거구나 반대하면서 맨 처음에 서울시의 선거구 획정위가 한 거는 4인 선거구가 35개였는데 이 시의회가 받으면서 이거는 나 못 받아. 이런 제안은 못 받아 하면서 7곳으로 줄여버립니다. 4인 선거구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2인 선거구로 쪼개버린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그 최종안을 7곳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의회가 이제 임시 상임위를 열어서 나 이거 7개도 못 받겠어. 하면서 이거를 0곳으로 만들어버려요. 다 쪼개버렸어요. 그 다음에 통과시켜버려요. 아니 7곳 된 것도 되게 충격적인. 그래서 4인 선거구가 서울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큰 이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서울시 의회에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합니다. 이거 통과시키지 말아라고. 이거 안 된다. 이거 날치기다 완전히. 그리고 밖에서 정의당이나 이런 그 당원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은 중앙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습니다. 유리하니까 그거는 뭐 강역 의원들이 한 일이다.
우리랑은 상관없다. 왜냐면 이쪽 민주당 입장은요.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청와대 입장은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 다양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뭐 개헌이라든지 이런 방향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방향은 가지만 선거는 이기고. 네, 그리고 지방 의원들은 그걸 이게 안 되는 거,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울시의회뿐만 아니고요. 각 지역에 지금 선거구 획정위가 사의 선거구를 좀 더 늘렸는데 이것들이 지금 다 2인 선거구로 다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이 선거구를 확정한 데는 누구냐? 지방의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원들이 결국 의회에서 이건 못 받겠어. 획정위가 이렇게 제안했지만 난 이거 못 받아 하면서 다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연고수를 만든 곳이 엄청 많아요. 전국에.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위가 낸 것도 한 6.6%였는데 4인 선거구가 그것도 다 깨졌어요. 지금. 그래서 거의 남아있지 않다. 대부분 무산됐다. 연고시 됐다. 그래서 4인 선거구가 생기면 반대쪽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4인 선거구가 생기면 구역이 좀 넓어질 거 아니에요. 원래는 2인 선거구 2개인 거를 합쳐서 하나로 만든 다음에 중선거구로 만든 다음에 4인을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거하는 지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선거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 그리고 지역이 서로 예를 들어서 뭐 자양동이랑 구이동이랑 서로 다른 동네에서 이해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합쳐져 버리면서 오히려 지역의 이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반대 논리예요. 네. 그런 논리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서 2인 선거구가 엄청 많아요. 엄청 엄청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서 넓히는 선거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깨버리면서 0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방의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뭐든지 다 바꿔버린. 그런데 이게 지금 소수 정당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죠. 선택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 거죠. 유권자들 입장에선 좀 더 다양한 정치, 아까 제가 말했듯이 다양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면 내가 내 생활 의제들을 정치와 생활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탈원전에 탈핵에 관심이 있어. 그럼 탈핵에 관심 있는 사람을 여러 모아서 그런 조직적으로 뭔가 이 사람이 구의원 한 명 마지막으로 사위로라도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런 우리 동네에서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의가 담긴 건데 이런 것도 유권자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보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4인 선거구는 이거에 대한 찬반 입장은 어떻고 그리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된 이유는 뭐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쭉 굉장히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4인 선거구가 뭐구나 2인 선거구가 뭐구나 이제 몰랐던 개념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 이건 퀴즈로 할 수도 없을 정도인가요? 퀴즈로 할까요? 네. 유부유부쇼 유부장쇼 네. 유부유부쇼 알았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방송과 저도 신문을 다 봤습니다. 네. 전혀 다루지 않은 신문은 중앙일보 두 군데입니다. 조선중앙. 전 조선동아. 땡. 답은 중앙과 동아입니다. 3월 1일부터 이 사건이 막 벌어지고 논란이 막 벌어지고 전국에서 막 난리가 나고 해서 3월 26일까지 제가 쭉 털었는데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웬일이야 조선일보 보도했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지같이 보도했겠죠. 조선일보는 한 건 보도했습니다. 한 건 보도했는데요. 그게 사진 보도입니다. 사진 보도인데요. 어떤 사진인지 간발의 차로 드렸네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진은요. 사진 제목이 이렇습니다. 현수막 펴지 마세요. 난장판된 서울시의회. 그봐 그지같이 보도했어. 네. 여기 보면요. 사진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당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4인 선거구는 한 곳도 없게 됐다. 의회 논의 과정에서는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이게 끝입니다. 전형적인 상황이 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고성과 몸싸움에 부각하는. 그러니까 조선일보 그냥 몸싸움만 부각한 사실 보도입니다. 이 보도는요.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이 연합뉴스 걸 갖고 온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가 아니에요. 그냥 지면 배치가 된 거예요. 받은 거네 그냥. 네, 그래서 거기서 연합뉴스 기사 보는데 그래서 화면 사진을 보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몸싸움에만 초점을 맞춘 그런 보도가 지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다른 뭐 한겨레는
총 이 사인 선거구에 대해서 11건을 달았어요. 와. 그리고 경향신문은 5건을 달았고요. 한국일보는 4건을 달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몸싸움만 부각하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전혀 보도하지 않고 사실은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해낼 것이냐 이 시민들과 유권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게 사인 선거구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외면해 버린 걸 보면 관심이 없구나. 조중동은 이 민주주의 확산에 정말 관심 없는 게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구나 라는 편견을 갖게 한다. 나에게 그런 선입견을 계속 이런 식으로 보도하니까 유발시키네요. 네, 유발시킨다. 이런 겁니다. 반면에 이제 한겨레나 경향이나 한국일보는 보도에서 제목에서부터 이게 거대 양당의 담합이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제목들을 냈습니다. 네. 뭐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양당 기득권을 규탄한다. 거대 정당의 기득권 담합 폭거 이런 표현. 정말 사실 그대로죠. 한겨레는 거대 양당의 벽, 거대 양당의 담합, 거대 양당의 닥치고 선거기 쪼개기, 뭐 정치 다양성 거듭찬 양당의 폭주 이런 제목들을 쭉 씁니다. 겨양돼 있네요. 네, 한국일보도 쪼개기 합, 뭐 담합의 분노 이런 제목들을 씁니다. 결국엔 이런 제가 말했던 문제들을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곳은 어딜까요? 몇 군데 있나요? 다루지 않은 곳은 2곳입니다. 2곳이요? 채널A 일단 무조건 안 했고요. 땡입니다. 진짜요? 진짜? 대박.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MBN, TV조선과 SBS입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SBS 보도 안 할까? 너무 바쁜가? SBS 바쁘긴 합니다. 네, 삼성 가려고. 네. 에버랜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알겠습니다. 쉴 수는 없고요. 네. 어쨌든 TV조선과 SBS는 3월 1일부터 26일까지 4인 선거구제 관련된 보도를 저녁 종합뉴스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녁 종합뉴스라고 정의가 돼 있죠. 가장 이제 그날의 엑기스를 보도하는 그 보도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MBN이요. 또 우리 MBN 뉴스팔이라고 하는데 저는 김주아 앵커. 다뤘을까 안 다뤘을까요? 다루긴 했겠죠. 아까 미보도 매체에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제가 0.5건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단신 형태로 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이거는 사실 단신도 아니야. 0.3으로 표시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뉴스8에 보면 마지막에 제가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이한장의 사진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맞아. 그 코너 문제 많더라고요.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이 4인 선거구 관련된 거를 이한장의 사진으로 처리했습니다. 조선일보와 똑같다. 자, 보겠습니다. MBN은 30초가량 진행되는 이한장의 사진이라고 하는 보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뤘는데 여기서 몸싸움만 부각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사진이 또 몸싸움하는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이 김주아 앵커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왠지 익숙한 장면이죠. 6.13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과 관련해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의전석을 점거하고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강제 해산을 시도하며 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국회든 지방의회든 그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 안 들을 수가 없죠. 뭔 말이야. 그 김주아 앵커가 요런 멘트로 정치 혐오 부추기는 멘트를 되게 심하게 해요. 보도에서는 있잖아요. 이 지금 싸우잖아. 몸싸움이 벌어졌잖아. 지금 의장석을 맡고 있잖아. 그러면 4인 선거구제가 신설이 이게 의미가 하는 건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리고 어느 세력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국회나 지방의회나 그러니까 지방의회도조차 국회 따라가지고 몸싸움 하는 거나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이런 보도를 내는 겁니다. 보도를 안 하니만 못해요. 그러니까 요 멘트가 예전에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때가 강원랜드 그 보도했을 때였을 거예요. 네.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양비론. 양비론 그냥 싸우면 다 잘못됐어. 싸우면 그리고 국회랑 똑같은 거야. 결국에는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싸우기만 해. 자기 이권에 따라서. 그래서 그나물의 그 밥.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특히 4인 선거구제 같은 경우는요. 정치 혐오를 불식시키고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예요. 사실은. 내가 가까운. 그러니까 내가 막 그 거대한 그 사람들의 공천을 받지 않아도 내가 들어가서 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는 건데 이 4인 선거구제 관련된 이 논란을 MBN은 정치 혐오로 처리해버리는 이 대단함.
이한정에서 무식함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KBS는 2건, MBC는 1건, JTBC는 1건과 단신 1건에서 1.5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KBS 제목은요. 4인 선거구 무산, 거대 양당 야합 이렇게 뽑혀 있고요. 네. MBC는 기득권 앞에선 한통속, 4인 선거구 폐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JTBC는 거대 정당 맘대로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갈등 이렇게 다뤘습니다. 아, 좋은 제목이네요. 채널 A는 이렇게 다뤘습니다. 4인 선거구제, 야3당 의기투합. 네? 야3당. 야3당은 여기서 얘기하는 야3당은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입니다. 의기투합? 아까 한 목소리로 싸웠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야, 기가 막히는데? 이 제목 자체에서 거대 양당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주체를 감췄네요. 네, 그리고 야3당이 의기투합. 뭔가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 같이 뭉친 겁니다. 야3당이.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우선은 거대 양당이 지금 자기네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죠. 이런 것들을 감춘 효과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그냥 거대 양당과 소수당의 서로의 이익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4인 선거구제는 그 소수당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아까 계속 반복하듯이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생활정치 구현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민들의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게 또 다른 과제로 비례대표를 확 늘리는 거.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건데 그냥 이 제목은 시민들은 딱 빠졌습니다. 당의 양 세력 간의 이해관계 이렇게 지금 처리한 겁니다. 기사에서도 4인 선거구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더 훌륭하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그런 의의는 없고 그냥 소수 정당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라는 표현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정당에게 유리한 거다. 거대 정당에게 불리하다. 그러면 유불리니까 서로 싸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거죠. 이게 프레임을 씌운 건지 제가 보기에는 무식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보도를 내놨다. 씌운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소수 정당에 대한 주목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더 확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의 주제였는데 이런 보도를 보도하지도 않고 아니면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하는 것들은 큰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선거 우리 감시가 시작된 첫 번째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선거 관련돼서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이 미디어 탈곡지 시간에도 계속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열심히 털어보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댓글 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또 송구스럽지만 전날 방송에 대한 평가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와 있네요. 네. 미령곰탱님께서 어제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가끔씩 지방선거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지선미디어 감시연대에서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다라고 기대 멘트 남겨주셨어요. 네, 그리고 작년 대선 때 하면은 역시 SBS 대형 사고 진짜 네, 오보 그거를 우리가 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네요. 유민재 기획부장님에 대한 멘트를 넣어주셨어요. 근데 네. 직책이 무려 부장님이라서 열일이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네, 이모 그 발언에 대해서 네, 그래서 처장님만큼의 열일이 되는 줄 알았다. 이건 두 번. 그래서 네, 이거 제가 읽지 말 걸 그랬나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은 큰 누나와 작은 누나 특집이군요. 라고 해서 다른 베나베나 쇼까지 기대를 해주셨는데요. 네, 베나베나 쇼는 오늘 아니었고요. 또 큰 누나와 작은 누나 특집조차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큰 누나가 네, 또 다른 또 토템이 와서 없을 역임을 당하다 떠나셨는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 예상하신 건 좀 다 맞지 않았지만 또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믿겠습니다. 네.
그리고 갤랍티카님께서는 또 민원련 여러분이 이번 지선에서 고생을 많이 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건투릅입니다. 라는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444041님께서는 또 YTN 전문가로 등극하신 이봉선님 활동가님 그리고에 대한 찬양으로 일단 글을 시작해 주셨고요. 네. 네, 그래서 김원경 처장님의 선거보도 준칙은 이렇게 쓰세요가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감시할 테니 각오해라 이렇게 들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오해야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건강층기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꼬로록 소리가 안 들렸다. 저희 늘 배에서 꼬로록 소리가 나거든요. 방송할 때 잡음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PD님이 항상 조정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여러 가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역시 타고난 실력인 것 같다.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걸 보면 소리가 안 났을 리는 없는데 니네가 배에서 그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엄청 났는데. 네, 사실 오늘도 엄청 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레이니치세님이 고민된다. 내가 지금 오늘 들은 내용을 댓글로 써야 되는 거냐, 어제 들은 댓글을 써야 되는 거냐. 읽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적응이 안 된다.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적응이 안 됩니다. 남의 방송 지금 얘기를 자꾸.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마음을 혼란스러운 와중에 일단 어제 방송 얘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감시 시작하셨다. 그래서 PD님한테 부탁드릴 게 있다면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팟빵 썸네일을 유민지 부장님이 등장하는 사진으로 꺼달라. PD님이 가운데 앉아있고 이제 사진의 구도까지 다 고민해 주셨어요. 너무 좋다. 양쪽에 팀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약간 무슨 격투기 팀 같지 않나요? 제가 심판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이거 무슨 레슬링 같은 거 할 때 팀 같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 방송의 주인장은 PD님 아니냐. 뭐 그렇게 하는데 팩트죠. 네. 그렇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무슨 방송에서 얘기해봤자 PD님이 내지 말자 이렇게 해서 오래 잘라버리면 저희 사실 반발할 수 없거든요. PD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상한 말을 할 때도 제가 내버리면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 매장 시킬 수도 있고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다. 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트러스트노어님 보면은 처장님 이번 평가 때 아이땡 버전 광고 실패를 했다. 왜요? 저는 성공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단언컨대라고 말하기 전에 오글오글하다. 처장님 버전도 오글오글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트러스트 노님도 혼란을 겪고 계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봐야 이 댓글은 분유 회장님이 보실 테니까 실패 아니냐. 이 문제 지금 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재밌는데 나는. 오히려. 분유 회장님, 이민지 부장님도 광고를 하신다는데 맨날 처장님만 안철수 성대면서 하게 이거 처장님은 잘 하시고 또 좋아하세요. 셀럽이고. 네, 그렇게 마치 저희가 괴롭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분유 회장님도 광고 한번 가시죠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광고 녹음을 할 때 이제 좀 PD님과 트러블이 있습니다. 제가 저항을 하기 때문에 난 못한다. 나 뭐 끌어내라. 이러면서 그냥 들어 눕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PD님하고 저희가 광고 취향이 약간 안 맞습니다. 제 취향은 다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시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오늘 사실 요거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죠. 무어님께서 지난 방송에 대해서 5,000원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 여기 지금 박수 치면서 사실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또 조심해서 신중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건너뛰었지만 사실 이런 읽어드린 댓글 외에도 저희 이제 예전 방송 내용 제가 했던 방송이죠.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의견들, 많은 지적들 적어주신 댓글들이 있는데요. 요것들 하나하나 저 다 읽고 또 고민해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